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훈훈한 조식의 정말 훈훈한 남자 김지훈님 모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최대한 우리 PD님께 부탁해서 거리를 좀 띄워달라고. 제가 오징어 될까봐. 제가 오징어입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자, 오늘 이제 훈훈한 주식의 대표님이자 또 우리 2차 전지를 비롯한 유망산업의 최대 떠오르는 애널리스트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히 질문도 드리고 제 또 의견도 드려보고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네네. 현 시점에서 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큰 조정인 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한 47% 정도 전체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 정도 그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이 48% 정도 약 50% 빠졌으니까 평균이 50% 빠졌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 60% 넘게 빠진 종목도 사실 수두룩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업이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속한 업황이 앞으로 나빠질 거냐. 물론 의견은 분분합니다. 뭐 전기차 시장이 되게 축소될 거고 생각보다 빠르게 캐파가 늘어나지 않을 거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가장 최근에 역시나 짓눌렀던 건 공매도를 차치하더라도 리튬 가격 빠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국내 S&E 리서치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해외 에너지 관련된 컨설팅 업체라든지 실제 그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들의 그 뭐 생산 관련 팀장이라든지 뭐 운영하시는 엔지니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저가로 탄산리튬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일시적인 공급가잉은 올 수 있다. 그 일시적인 공급가잉이라는 거는 25년, 26년, 27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최대 맥스 아마 25년 초? 그 25년 초로 기점으로는 다시금 본격적으로 26년도부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정확한 뭐 에너지 컨설팅 업체까지 밝히기에는 저도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다양한 업체들 측면에서는 26년까지는 상당히 리튬 가격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26년, 28년, 30년 그림으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봤고요. 그 에너지 컨설팅 업체에서 밝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해서 들어와서 그 소위 말하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정상적인 그 양품을 양산해서 그거를 재련하고 가공해서 실제 리튬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납품해서 그 리튬을 받는 업체가 또 자체적인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최소한 걸리는 아주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7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7년 이상 걸리는 동안에 기존의 뭐 압도적인 업체인 뭐 SQM이라든지 중국의 틴치 리튬이라든지 미국의 엘버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7, 8년 동안 캐파를 올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상위 지금 현재 상위 글로벌 상위 업체들한테 철저하게 리튬이 집중될 거고 그래서 공급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중국의 저가 그 탄산 리튬은 사실 해외에서 쓰기보다는 중국 자체 내수용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 내수용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사실 중국 내수용 중에서도 상위 중국 업체 중에 1등부터 5등까지 업체 나머지 뭐 6등에서 뭐 20등, 30등 되는 업체들은 뭐 길에 전기차가 서 있을 정도로 안 팔렸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이 자기네들 자국으로 그 리튬을 재고로 떨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글로벌 리튬의 문제로 확산하기에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전기차만 얘기하는데 전기차에서 수요가 끝날 거냐? 그냥 딱 단순하게 얘기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800조에서 약 880조 예상을 하는데 그거의 30% 정도를 보면
30%를 딱 보면 그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800조로만 봐도 약 240조인 거죠. 네. 그럼 240조에서 300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 자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ESS 시장 자체를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 SDI, LG엔솔이나 SK운이 ESS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전기차 시장이 너무 폭증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너무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SK운 배터리를 너무 요청이 과다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전기차에 집중한 거지 그 전기차에 집중하는 사이에 CATL이나 BYD는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에야 점유율이 좀 올라온 거지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하도 LG엔솔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ESS 시장을 아주 발빠르게 진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애리조나에 7조 넘게 공장 지어서 다시 탈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ESS 시장 자체에서도 사실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잘할 경우에는 저는 하이니케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유통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시장인데 로봇 시장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0년 기준으로는 최소 150에서 200조 시장은 될 거다. 그럼 네. 리튬 배터리가 로봇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 시장도 한 150조 시장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ESS랑 로봇 시장만 한 450조 시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그 고가형 IT 부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핸드폰 말고 네. 뭐 태블릿 PC를 비롯한 네. 무선통신기기 맞습니다. 무선통신기기에도 이게 수출입 용어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무선통신기기에도 분명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그것도 수요가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50조에서 100조 시장 네.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선박, 전기 항공, 도심항공 모빌리티 UAE 네. 그걸 다 합쳐도 그렇죠. 그것도 한 150조 시장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시장에 들어가는 게 그럼 저가인 탄산 리튬을 쓸 거냐? 제가 봤을 때는 ESS는 굉장히 탄산 리튬 시장이 뭐 60% 70% 차지하겠지만 고가의 IT 무선통신기기나 아니면 전기 선박이나 전기 항공이나 그거는 상당히 전기차 못지않게 고출력을 요구. 심지어 농기계도 지금 농기계도 완전 다 전동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수산 리튬 가격은 뭐 에너지 컨설팅 업체가 밝힌 것처럼 일시적인 공급가임은 올 수 있지만 상당폭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국내 컨설팅 업체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탄산 리튬 재고가 쌓이는 문제를 너무 글로벌로 확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수요 공급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리튬 가격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가장 좀 그 주가를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의 주가를 억눌렀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 유럽에 진출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너무 다행인 거는 유럽에서 그 EU 집행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중국 업체들 너무 거의 가격 덤핑 수준으로 30% 넘게 가격을 후려쳐서 유럽에서 팔아서 왜 독일이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다 중국에 이전해주고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전해주고 지금 독일이 엄청나게 힘든 상태거든요 경제적으로. 네. 그걸 이유가 지금 자시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영국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프랑스도 눈여겨보고 있고 심지어 이태리도 원래는 그 중국이 하는 1대1로를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정권 바뀌면서 1대1로를 탈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가격 저가 30% 이상 가격 차이 나는 전기차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지금 전수조사 정도 나올 정도로 지금 대대적인 지금 그 관세를 엄청나게 미니멈 15에서 최대 맥시멈 25%까지 매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30% 정도 가격 차이 났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미국은 이미 CATL과 포드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생산이 지금 그 CATL과 포드가 진행한 부분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CATL 포드가 중단되는 걸 바탕으로 지금 CATL과 테슬라 고션 하이테크와 포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거나 늦춰지거나 스탑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국내 업체들한테 다시금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휘발유 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가장 많이 팔리는 도요타가
글로벌 지금 완성차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그 프라이드가 강한 그 일본 업체가 LG 엔솔에 대규모 수주를 준 거죠. 이제 뭐 5년 공급 계약으로 미니멈 30조를 잡았는데 그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계산해 보면 50조가 좀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 50조면 엄청난 양의 수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도요타에 나갔다는 거는 일회성 모멘텀으로 보지는 않고요. 아마 본물처럼 도요타 외에 이제 혼다라든지 일본의 이시즈라든지 상용차 만드는 뭐 일본 트럭을 만드는 이시즈, 실제 이시즈는 LG 엔솔이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래서 일본 쪽이 굉장히 파나소닉이랑 걸출한 그 배터리 업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에 줬다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LG화학도 워낙 LG 엔솔을 통해서 거의 95%가 LG 엔솔을 통해서 내재화로 나갔는데 단독으로 LG화학이 지금 약 2조 8천억 정도를 도요타랑 양극재 공급 계약을 단독으로 맺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 한 10개월 동안 억눌러 왔던 이 양극재를 포함한 장비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 수주 계약이 올해 지금 10월 달을 스타트를 기점으로 본물처럼 좀 수주 계약이 나오면 좀 양극재 이런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투심도 다시금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을 만큼 지금 이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이크로한 그 현상들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산업 또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부실하지 않다, 미래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토론이니까 네네.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24년 경제 전망서를 냈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거시 경제 트렌드로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트렌드를 제시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 트렌드를 제시합니다. 네. 산업 트렌드 6가지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전기차를 다뤘습니다. 네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네. 산업적인 관점에서 네네. 실물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매우 유망한 산업이다라는 네. 것은 100% 공감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네.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 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네네. 근데 자본시장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항상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22년 세계 경제, 한국 경제는 나름 괜찮았어요. 네네. 주가는 무너졌어요. 네네. 집값도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주가 떨어지고 네. 경기 침체 온다고 집값 떨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네.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네네. 자, 이런 관점에서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이 2차 전지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 더 성장할 거라는 것은 1도 의심이 없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도. 네네. 그 산업을 들여다 보니까. 네네. 자, 근데 이제 질문 드릴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들여다보려는 게 주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도 과연 그렇게 움직일까 네. 하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혹여나 네. 토론답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한때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할 때 주가가 그 해당 종목이 급등했다가 꺼지고 한때 메타버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네네. 또 주가가 급등했다가 꺼지고 또 NFT가 등장했다가 주가가 또 꺼지고 그리고는 그전에는 인공지능이었고 네네. 그리고 생성형 AI 하면서 또 네네. 했다가 또 네네. 버블이 꺼지고 어쩌면 네. 2차 전지도 네.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만 또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시적인 버블로서 딱 형성됐다가 산업적인 트렌드는 계속 가지만 주가는 혹시 그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닌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너무나 많은 지금 말씀 주신 그 다양한 사례들이 네. 산업의 트렌드, 산업이 가는 방향성과 무관하게 주가가 고꾸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2차 전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메타버스 엄청나게 네. 적용되고 있어요. 네. 산업 트렌드를 네. 보면 네. 생성형 AI도 엄청나게 산업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생성형 AI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탑권이라고 탑10 안에 탑10이 아니라 탑 100에도 못 들 정도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마찬가지고 AI 마찬가지고 생성형 AI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그럼 2차 전지에 LG 엔솔이라는 회사, 네. 삼성 SDI라는 회사, 그 다음에 양극재, 에코프로비의 포스코 퓨처엠 LG화학이라는 회사, 네. 장비 회사의 PNT라는 회사가 글로벌 탑권이냐? 글로벌 탑권입니다. 그렇죠. 그런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네네. 국내 업체들이 밸류체인상의 장비, 셀, 소재가 글로벌 탑입니다. 네. 근데 생성형 AI 관련된 국내 업체는 글로벌로 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글로벌 생성형 AI 관련돼서 국내 회사는 박살났지만 아마 글로벌 업체들은 주가가 견조한 수준을 아마 유지할 거로 봅니다. 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주가라는 속성이 당연히 상승 뒤엔 항상 조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상승 뒤에 조정이 있는데 그게 다시 반등이 나올지 추세 하락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네.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해야 되고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에다가 곱하기 사람들이 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일종의 기대값 멀티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결국 주가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의 기대값도 엄청 높아야 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산업은 단기간에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네.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분기 실적이 깨지면서 뭐야 결국 이익이 못 따라오네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값이 급격하게 실망으로 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 기대값 실망 떨어진 것만큼 이익이 같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익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실망으로 많이 더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분기 실적은 깨질 수 있지만 연간 실적이 안 깨지고 30% 이상, 50% 이상, 최대 지금 여러 가지 밸류체인 중에 음극재라는 쪽은 실리콘 음극재라는 쪽은 연간 100%씩 성장을 하니까 10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의 기대값은 변할 수 있다. 네. 지금은 이익은 약간 내려온 상황인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급격히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이익이 계속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기대값이 올라오면 언제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익은 덜 빠졌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만 왕창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값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주가는 다시 정상화 과정 중에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2차 전지하면 양극재 5대 천왕이 다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차별화돼서 네. 그중에 말씀 주신 대로 밸류체인이 탄탄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급망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거나 아니면 자본력이 탄탄하거나 철저하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 저는 이제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여러 질문들도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또 실물 경제적으로는 좀 그런 흐름이 이어가고 그런 관점에선 반도체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 아니고 맞습니다. 네. 바이오도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 분명 아니고 네네. 2차 전지도 분명히 유망한 산업인 건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네네. 유망 산업이라는 건.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 드려보면 주식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 부분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100% 공감하실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은 그 실물 경제적인 산업적인 그런 현상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뭐가 주도주가 되는가? 저는 굉장히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주도주가. 네. 그러니까 해당 산업이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2차 전지가 주도주였다가 반도체 종목이 상당 부분 조정받고 나면 네.
다시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바뀔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상 네. 1, 2분기가 바닥이고 네네.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실적이 완만하게 반등하고 네네. 또 이게 2023년 1, 2분기 동안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경기 침체가 맞물리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못하고 재고가 쌓이고 네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1,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국면에서 네네. 그때쯤에 또 돈의 유입이 있을 때마다 네네.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돈의 유입이 있을 시점에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24년 전망서에서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네네. 기준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라 네네.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집중될 때 네네. 그때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겁니다. 네네.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 돈의 이동이 일어난 거야. 네네. 그때는 오히려 상당히 조정된 종목이 네네. 셋 다 좋은 종목이에요. 네네. 근데 뭐가 주도주가 되느냐의 결정은 네네. 지금 새로운 돈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뭐가 많이 싸냐예요. 네네. 그래서 또다시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네. 주도주를 그 전에 먼저 반등했다면 주도주를 뺏길 수도 있다. 네네. 저는 이런 뷰를 갖고 있는데 네. 주도주라는 관점에서 네. 2차 전지를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엄청 좋은 질문인데요. 2차 전지가 얼마든지 주도주의 자리를 뺏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봅시다, 진짜. 네, 냉정하게 예, 주도주가 되려면 네.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으면 됩니다. 상대적인 매력. 상대적인 매력. 상대적인 매력도에는 기본적으로 넘버스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기업이 주가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숫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산업이 가진 소위 말하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네. 네,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멀티플, 네. 기대값. 네.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돼야 되는데 네.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스토리가 좋을까? 그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AI라는 엄청난 인공지능의 이 거대 변화나 혁명에 이 반도체가 안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AI 인공지능을 돌리는 엔진은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스토리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중에서 탑급이냐? 그것도 탑급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스토리가 맞습니다. 네. 그럼 스토리는 좋습니다. 네. 두 번째가 넘버스인데 넘버스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네. 철저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 넘버스가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보는 게 실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실적이 좋아질 거는 분명하게 저도 사실 더 정확한 여의도 애널리스트보다 현업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업의 종사자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물론 그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은 애널리스트보다 못할지 몰라도 예. 실제 업계에 돌아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고 민감하죠. 그분들은 자기네들 목숨줄이니까. 구매 조달 네. 계약을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그렇죠. 몇 건의 계약을 네, 하고 네. 다 하니까. 생산 가동률이 어떻게 나오고 원자재를 얼마나 더 싸게 조달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은 해외에 얼마를 팔아야 되고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게 지금 삼성 왜냐면 그거 자체가 다 자기네들 실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럼 삼성전자가 내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돼요. 심지어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적 좋은 게 25년까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네.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넘버스 말씀드렸고 스토리 말씀드렸고 사람들의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멀티플. 네. 사람들의 기대값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값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차 전지만큼 반등 나올 때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거든요. 네. 찌끔 오르는 것 같다 또 주춤하고 또 빠질 땐 또 빠져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은 열심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영업을 합니다. 네. 야, 반도체 가격 오를 거야. 네. 재고 금방 떨어져. 네. 실적 좋아질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열심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를 유인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유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멀티플이 약한 측면이 있고 실적은 100으로 치면 점수를 60점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스토리는 굉장히 좋은데 실적과 멀티플 측면에서 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개인 투자자 중에 일부 이탈한 측면이 되게 큰 부분이 있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26년까지 끌고 가자 했는데 뭐 그 소위 말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인버스 ETF를 막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도 짧게 사실 2차 전지가 단타를 치려고 하는 산업이 아닌데 단타를 조정하는 인버스 ETF도 많고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깝지만 그럼 2차 전지가 사람들의 멀티플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보다 실적이 됐든 그 소위 말하는 스토리가 됐든 그거를 스토리와 넘버스가 결합되면 완벽한 거죠. 네. 근데 스토리와 넘버스에 결합되는 시너지 측면이 반도체가 더 클까? 2차 전지가 더 클까? 그거는 냉정하게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보면 저는 물론 2차 전지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여전히 그 2차 전지가 조금 그 넘버스랑 히스토리의 결합 효과가 조금 더 시너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아졌지만 반도체로 급격하게 옮겨가지 않는 한 2차 전지의 기대값은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넘버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넘버스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숫자를 체크하고 있지만 24년, 25년, 26, 23년에 분기 실적이 빠진다고 쳐도 24, 25, 26년에 실적 추정치의 그러니까 성장률, 실적의 성장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성장률 자체도 월등히 높고요. 숫자가 보여주는 안정성도 전 크다고 봅니다. 네. 2차 전지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내년에도 수급에 드라마틱한 외국인 기관이 굳건하게 변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 에코프로, 포스코 사신 것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완벽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합심해서 반도체를 밀지 않는 한 저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사는 외국인 기관이 있고요. 네. 물론 2차 전지를 팔고 외국인 기관은 2차 전지를 파는 개인 쪽에서도 반도체로 갈아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저가 어디가 더 높을까? 네. 저는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만큼 올라서 반도체가 더 이상 강하게 치고 가는 거를 못 보고 거기에 실망한 매물들이 다시 2차 전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2차 전지를 못 갔던 이유는 2차 전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는 것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못 갔는데 교수님도 말씀 주셨듯이 2차 전지 성장성 너무 명확해 숫자 잘 찍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의 멀티플이 떨어진 거지. 사람들의 멀티플이 다 끝나서 그러면 2차 전지 다 팔고 도망가자 이런 정도의 멀티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토론답게 정말 미리 논의하지 않은 맞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이거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 아니고 예.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걸 완전히 갈아엎어서 예.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진짜 심도 높은 너무 감사한 게 교수님한테 감사한 거는 어떤 분도 저한테 이런 류의 질문을 단 한 번도 해주신 분이 없습니다. 네. 그냥 그 첫 되게 질문이 너무 신선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 드리고 네네. 그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네. 이런 질문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긴 네네네. 것뿐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 네. 그 자체가 충분히 이 주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맞습니다. 네. 그걸 느낄 수 있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 더 좋은 겁니다. 네. 예. 그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네, 있겠다. 네. 예, 좀 당황하실 수도 네, 있겠다.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네. 이 산업을 그냥 바이드노믹스 관점에서 네네.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네. 바이든이 등장할 때부터 네네.
바이든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산업이, 왜냐면 이게 핵심 공약입니다. 네. 바이든이 밀고 있는 산업 공약이에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노믹스, 트럼프가 주창하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산업 섹터는 네. 전혀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관련, 네. 클린에너지 관련이 아니라 네네. 그냥 화석연료 네. 기반, 네. 석유화학 산업, 네. 혹은 이산화탄소 다소비, 다배출 네. 이쪽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트럼프는 네.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최근에 트럼프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네. 충전 설비 보급이라든가 네. 이런 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열풍을 조금 이렇게 잠재울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만큼 지지율이 높게 여러 투표 예측치가 이제 숫자적으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딱 돼버리면 그러면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산업은 상당한 그 주가적인 충격을 받지 않고 실물 경제적으로도 예전만은 못할 겁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네.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엄청나게 그 2차 전지의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부정적인 그렇죠. 요인이고 네. 최근에 주가가 빠진 부분에 저는 일정 부분은 그런 트럼프 당선됐을 때 예. IRA 수혜에 대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 거에 대한 네. 굉장히 그런 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도 굉장히 큰 우려 요인으로 잡아서 2차 전지 관련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 2차 전지 업체가 좀 다시 반등이 나올 만큼 충분히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못 오르고 옆으로 뭐 찌글찌글하게 기거나 다시 또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지는 그런 요인에 그 말씀 주신 트럼프노믹스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그게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그 지지도가 높아서 유력하게 당선되면 IRA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R 부분의 상당 부분이 변경되거나 수정은 될 수 있어도 네. 폐기 자체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요. 네. 그 트럼프도 일단 너무 잘 알 겁니다. IR 법안의 결국 핵심 골자는 네. 중국을 원천 차단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 관련된 전기차 업체, 중국 관련된 배터리 밸류체인, 중국 관련된 신재생 업체들의 차단인데 네. 그 중국 관련된 업체들 차단하는 거 관련돼서 바이든보다 더 중국을 싫어하는 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엄청 크게 일어났잖아요. 네. 바이든보다 더 싫어하는 게 트럼프가 더 중국을 더 싫어하는 거니까 네. 아마 IRA의 핵심 골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마 당연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쪽이 네. 이미 IRA에 너무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지지자분들이 IRA에 관련된 이미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에서 IRA를 이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 IRA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신재생 업체나 소위 말하는 그 CCS라고 하는 탄소 포지, 탈탄소 관련된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이 밝힌 인터뷰 내용을 일부 보면 우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네. 그 얘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탈탄소로 가야 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IR 내용이 일부 수정은 되겠지만 결국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IRA가 IRA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법안을 그 폐기하고 발의하는 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공수가 들어가서 그거가 예를 들어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제성이 있어서 네. 그 화제성을 바탕으로 밀어붙여서 어떻게 보면 그 법안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원 하원의 만장일치를 못 얻어서 폐기가 그대로 간 거였죠. 네. 그대로 간 거였는데 이 IRA 법안 자체는 공화당에서 의미심장하게 다룰 만큼 오바마 케어처럼 시장에 별로 이슈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미 IRA 혜택도 받았을 뿐더러 IRA 법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죠. 시장에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측면에서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공수나 리스크를 감내하고 이 IRA 법안을 폐기해서 새로운 법안으로 갈 만큼 쉽지 않다.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법안의 상당 부분을 수정해서 그 분명히 2차 전지의 부정적인 요인은 될 거라고 보지만 이걸 완전히 갈아엎고 폐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답변이셨고요. 저도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을 처음 일으킨 장본인이 또 트럼프예요. 맞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어떤 비호의적 감정이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맞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너무나 싫어해요. 네네. 그런 감정을 읽어나가는 당연히 리더가 지지를 받을 거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런 미국의 어떤 비호의적 중국에 대한 감정을 받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런 관점에서 IRA를 뭐 대폭 수정할 수는 있어도 네. 그게 그대로 유지될 수는 있겠다. 네. 그런 시나리오도 우린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저에게도 좀 큰 참조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맞습니다.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저도 그런 부분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그렇게 할 때 나 어떻게 네, 대응할까?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까? 이걸 항상 그리면서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제가 그냥 말씀 중에 나왔던 좀 중요한 용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CS라는 표현 쓰셨고 CCS도 있고 CCU 혹은 그 두 가지를 합한 걸 CCUS라고 하는데 네. Carbon Capture Usage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이야. 이게 뭐냐면 전기차를 타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운행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제조하는데 맞습니다. 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게 CCUS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캡처하고 그거를 UCG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땅속 깊이 매장하고 이게 CCUS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통용되고 전기차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운행 중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무슨 클린한 산업이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CCUS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캡처하고 그걸 활용하는 장치가 같이 동시에 구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린한 에너지 산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은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은 딱 어떻게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딱 말씀 주셔가지고 아니요. 제가 놓친 부분은 아니고요. 진짜 아니요.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아닙니다. 놀랍니다. 저는 이제 세상 친절한 경제 수업을 굉장히 하다 설명을 보니까 쉽고 친절하게 잘하셔서 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제가 이런저런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온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 형제. 그리고 포스코 형제. 이 브라더스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근심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죠? 에코 형제, 포스코 형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에코 형제랑 포스코 형제는 만약에 올해 주가가 빠지기 전, 뭐 6월 말 7월 달까지는 같이 갔다면 네.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포스코를 얘기하고 에코프로에 대한 말을 아끼면 제가 뭐 에코프로를 싫어하거나 네. 뭔가 포스코를 찬양해서 뭔가 뭐 기관과 연관이 있거나 네. 아니면 네가 포스코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포스코는 좋게 얘기해야지. 아. 이렇게 굉장히 편협된 시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에코프로 가지신 분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 다른 종목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에코프로가 잘 되려면 포스코 그룹 당연히 잘 돼야 되고요. 네. LNF도 잘 돼야 되고 LG화학도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세요. 에코프로 잘 되기만 바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언급 안 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고요. 예.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면 뭐 난리가 나요. 전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네요. 그런 부정적인 아주 편협된 심지어 제 생각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에코프로 그런 투자자들이 많으면 에코프로가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너무나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너무나 자명하고 그 중요한 역할 중에서도 최선두권에 있는 거에 대한 너무나 부정할 사실 없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동채 회장님이 지금 구속 중이시지만 이동채 회장님이 2차전지 업계에 기여한 거는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한 기여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나오시면 충분히 더 많은 기여를 하실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협된 사고, 뭐 심지어 제 사고나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사고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2차전지 투자자, 에코프로 투자자분들이 많으면 에코프로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려 요인이고요. 네. 에코프로 자체는 회사 펀더멘탈이 절대 깨진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분기 실적 리튬 가격 빠지니까 에코프로 양극재 가격 나쁠 수 있고 에코프로 그룹사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에코프로 CNG,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분기 실적이 일부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연간 실적의 성장성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가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게 여전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는 약 700% 가까이 올랐고요. 물론 네. 1200%까지 찍었다가 많이 빠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 가까이 올랐고 네. 포스코 홀딩스는 80%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네. 대비.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에코프로보다 매력적이지 않아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가 완벽하게 리튬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포스코는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면 포스코가 배터리의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포스코의 주가는 당연히 그 기업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미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그 1200%, 1300% 찍을 때 이미 풀로 인정을 다 받은 측면이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주가 측면으로 가격이 많이 싸져서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매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진짜 긴 롱텀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은 철저하게 내년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초창기에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초입의 시점이 포스코랑 지금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에코프로는 이미 매출의 거의 풀캐파가 이미 2차전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포스코는 철강으로 85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당장 내년에 24년에 그 올해 10월 달에 상업 생산하는 광석에서 나는 리튬, 호주 필바라 광석 리튬이 18,000톤에서 2만 톤이 매출에 애드되는데 그 매출에 애드되는데 에비타 마진이 기본적으로 60에서 70%입니다. 광석에서 나는 건 30에서 50이고 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나는 거는 70에서 90이에요. 그걸 평균 때리면 약 65에서 70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매출은 2조가 들어오는 거지만
마진은 거의 70%면 1조 4천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85조 매출에서 5조 영업이익 나는 거를 약 3조 매출에서 그냥 1조 5천억이 이익이 들어오는 구조죠.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리튬 42만 3천 톤에 리튬 가격을 3만 불 초반으로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13조 매출이라고 했는데 13조 매출이지만 이익 들어오는 거는 에비타 마진으로 치면 6조 5천억이 들어옵니다. 50% 잡아도. 그러면 2030년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연에 1조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조 5천억에서 2조, 3조가 계속 이익으로 꽂히는 구조니까 에코프로가 초창기에 퍼 막 뭐 5배도 안 되는 그 퍼 받았을 때의 포스코 그룹이 지금 초창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에 관련된 매출이 계속 더해져서 계속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가 6배, 7배 간 거의 모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 에코프로 그룹이 나쁘다기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의 초창기 모습을 닮은 포스코가 완전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올라가는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말씀 속에 이런 질문도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테마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관련 종목들이 지난 여름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고 정말 너무나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상승 랠리를 보였었어요. 근데 그 상승 랠리를 보였었던 그 가격이 형성된 그 가격이 어쩌면 한 2030년 그 미래까지 형성된 그 실적들을 미리 반영해서 오른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제 계산법에 따르면 2020 그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최고점 찍었을 때 그 밸류가 2027년까지 실적을 2027년이 가장 에코프로가 최고로 본 에코프로 BM 기준으로는 양극재 캐파 71만 톤.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전구체 머티리얼, 전구체랑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현재 기준에 4배 이상 캐파 늘린 걸로 계산을 했을 때 딱 그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만약에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최고점보다 저는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30년 말씀하신 2030년을 땡겨오면 근데 제 개인적인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 개인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2027년 것까지 실적을 땡겨온 건 맞는 것 같아요. 27년에 올해 대비 40%, 내년 대비 40%, 계속 30%, 40%씩 성장한 이익의 증가폭을 반영하면 지금 올해 아마 5월달인가 6월달에 최고점 찍었을 때 그 정도 최고점의 밸류에이션이 27년도 실적까지 땡겨온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기타 섹터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서 뭐 애널리스트로서 또 2차 전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굉장히 해박하시잖아요. 아닙니다. 특히 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2차 전지 외에도 뭐 어떤 기업, 주식 뭐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그 소위 말하는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15% 이상은 꾸준히 좀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그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엔터가 지금 해외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식품 중에 이 라면이 상당폭 해외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해외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저는 그래도 못해도 20% 이상 시장보다는 훨씬 아웃퍼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20%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라는 얘기는 전년 대비 그쵸 맞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YOY 기준입니다. 전년보다 20% 정도 증가해야 된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 증가해요. 그게 기준이시라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엔터 회사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 회사도 그렇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라면 회사도 보시면 매출과 20%는 다 넘습니다. 네. 모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중에 매출만 중요하고 이익만 어떤 분은 야 매출보다 이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고요. 네. 매출 이익 모두 증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 고객사 다변화에는 당연히 글로벌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된다. 글로벌 고객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제가 최소한으로 보는 영업이익률은 12%입니다. 네. 최소한 12%는 받아.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땐 18%인데요. 평균 내보면 한 삼성전자가 12%거든요. 네. 그러면 그 덩치가 큰 360조짜리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도 12%의 영업이익률을 내는데 네. 그거보다 못 나온다는 거는 그 회사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조하거나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저는 영업이익률이 아주 심플하게 그 회사가 가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됐든 네. 그 회사가 가진 상당한 그 마케팅 능력이 됐든 그 회사가 가진 상당한 R&D 개발 능력이 됐든 그 영업이익률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다는 거는 뭐 너무나 쉽게 그 TSMC를 을 회사라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슈퍼을 같은 존재고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회사가 슈퍼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잘 찾아보면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 슈퍼을 회사가 상당히 있다. 네. 그런 회사를 찾는데 이 엄청나게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적정 마진, 해외 포지션을 막 늘려가는 회사들, 그다음에 전방 시장 자체가 최소한 연평균 15% 이상 나는 회사들,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그 정도로 좀 압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떤 주요 지표들, 잣대들, 그 기준을 좀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저는 실물 경제를 이제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예요. 네네. 올해도 내년도 2%가 채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성장성이 20%가 넘는 기업들만 존재한다면 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냥 산술적으로 편하게만 계산해 보면,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2%가 안 되는 혹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네. 기업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2%를 웃도는 기업은 나름 성장하는 기업, 고성장 기업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를 계속 유지한다. 정말 라면 기업이라도 그건 유망 산업입니다. 네네. 유망 기업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정의에 부합하는 네네. 주식 투자의 가치 투자라는 관점에서 정의에 부합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좀 이 말씀 여쭙고 싶어요.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최소 한 2, 3년은 보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의미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2차전지는 2차전지의 생태계가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탑권이고 배터리 장비 회사들도 탑권이고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 소재 단에서도 탑급이고 그다음에 그 가장 앞단의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광물단에서도 포스코가 2030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42만 3천 톤을 가질 경우에는 글로벌 탑3 엘버말이나 뭐 칠레 SQM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탑3가 될 정도로 상당히 생태계가 잘 돼 있다. 근데 그 생태계가 잘 돼 있는 게 잘 유지되려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다행인 건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6대 핵심 산업 육성에 2차전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꾸준히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2차전지가 아주 지금 핫하게 포항과 뭐 새만금과 이런 그 뭐 포항 광양 뭐 이런 쪽에
고용 창출 유발 효과가 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엄청나게 국가 경제에 전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유망학과가 이제 대학교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가 경제의 반도체랑 굉장히 끌고 가는 굉장히 큰 한 축인데 이거를 너무 좀 단순하게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육성해야 될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네. 2차 전지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커져서 덩치가 커지면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고용 효과 유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물론 네. 회사가 굉장히 투명하고 클린한 경영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 회사들이 커지면 이 회사들이 경제에도 기여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사이클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좀 확산이 잘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좀 대의적인 명분으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1위 품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 맞고요. 네. 근데 자동차 수출액, 자동차 부품 수출액, 네. 2차 전지 수출액을 합하면 네. 반도체 수출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네, 네. 거의. 네. 그 정도면 네. 2차 전지 산업은 그러니까 2차 전지만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자동차 산업과 함께 네. 본다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 한국 경제 기간 산업이 아닌가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 채널에 2번이나 나오셔서 정말 귀한 인사이트 주셨는데요. 김지훈 대표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네. 김지훈 대표님이 교육과정을 론칭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네, 그 네. 동기와 네, 네. 또 그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것인지 네.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 유튜브를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회사를 만나게 돼서 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무상으로 투자를 해줬고 이렇게 무상으로 투자한 경우가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는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회사와 제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측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하는 부분이고 절대로 유튜브를 소홀히 하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은 강의네 그렇게 오해를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정보를 전달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유튜브 관련돼서 여전히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할 건데요. 아무래도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그 유튜브 내용을 인덱스하게 다루기에는 많은 제한적인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한 부분은 첫 번째가 유튜브 외에 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 거에 조금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고 강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뭐 온라인 라이브가 됐든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소통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그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강의의 목적은 유튜브만 보고 너무나 원칙이나 기준 없이 막연하게 사는 거를 방지해서 철저하게 독자 생존해서 내가 기업 분석하고 내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내가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서 진짜 넘쳐나는 이 유튜브의 정보와 소음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 분석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을 저하고 진짜 인덱스하게 공부해서 그 실력을 키워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좀 함께 누리는 대의 명분으로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가 진짜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거였구나. 주식 투자가 이렇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주식 투자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될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이렇게 과정이 중요하구나, 과정이 너무 힘든 거구나, 그걸 이번 공부를 통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로 관련 설명과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귀한 인터뷰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